간은 인체에 꼭 필요한 장기이고 여러 물질을 대사하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이런 물질의 대사와 독성 물질 배출에 장애가 생겨서 피곤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또 이전에 유행했던 광고의 영향도 있습니다.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면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피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연히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간 수치가 남자는 40유니트/리터 이하, 여자는 30유니트/리터 이하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2 내지 3배 상승은 어떤 간 질환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증상은 못 느낍니다. 통상 간 수치가 100을 넘어가면 피곤함을 느끼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간 수치가 1000 이상이 되어도 피곤한 증상은 없고 장염 증상으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간 수치가 수백, 수천, 수만을 넘어가면 대부분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식욕부진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피로를 호소하는 질환은 간 질환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피로를 느끼지 못하지만 심한 상승이 있을 정도의 간 질환에서는 대부분 심한 피로감과 함께 식욕부진을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수치가 약간 상승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약간 피로하다라고 느낀 분도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상복부에 지방간이 있으면 이제 간이 커지니까 불편감이 있고요. 평소와 달리 뭐 술이 좀 잘 안 깨는 증상 등이 간 수치가 경하게 올라갔을 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수백, 수천, 수만을 넘으면 극심한 피로감, 식사를 전혀 못할 정도로 식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하러 옵니다. 간 수치 중에서도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황달이 생기는데 이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은 1.4 이하이지만 2.5를 넘어가면 이제 눈 흰자위가 노래지기 시작하고요. 5를 넘어가면 온몸이 이제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황달까지 생기면 간이 이제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간경변증이 심해졌거나 간경변증이 있는 분이 또 간암이 생겼을 때 또 심한 급성으로 간부전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제일 흔히 보는 경우가 황달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있습니다. 배가 나온 거와 복수는 틀립니다. 배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몸도 좀 살이 찌시고 배꼽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복수가 있는 분들은 보통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많이 나와 있는데 배꼽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또 이 물이 흉곽에 가슴에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 불편감으로 오시는데 이제 흉수가 차는 경우도 있겠고 복수가 생기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복막염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고 피부를 이렇게 보면 거미 혈관종이라 그래서 이제 거미 다리 모양으로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거미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간에서 대사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니까 남자들도 이제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이제 뻘겋게 변하는 수장 공반이 있고 간성 혼수가 있으면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좀 뜨고요. 숫자 계산이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빼기 7은 93, 뭐 그까지는 하시는데 93 빼기 7 이러면은 이제 엉뚱한 숫자를 이야기하시죠. 뭐 26, 뭐 이러면서 웃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퍼덕이기 진전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플래핑 트레모라고 그러는데 손을 쭉 뻗고 손바닥을 뒤로 90도로 탁 제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간성 혼수가 오면 이렇게 퍼덕여요. 이렇게
이런 식의 퍼득인 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테스트 하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간이 안 좋아서 혼수까지 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이 안 좋으면 이제 간이 딱딱해지면 이제 피들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식도와 위에 정맥을 굵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도 정맥류 출혈로 피를 이렇게 토합니다. 토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혈변이나 또 까만 짜장면 색깔의 흑색변을 보게 되고요. 간은 보통 이 오른쪽 갈비 안쪽에 있는데 안 만져져요. 근데 간이 안 좋아지면 커져서 갈비뼈 밑으로 만져집니다. 흔히 말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가 보통 이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상 간은 안 만져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제 호흡을 하면 구취가 냄새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또 간이 안 좋아지면 알부민이 약간 부족하면 다리가 붓거든요. 이 특징이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걸 함몰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응고인자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멍이 잘 들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왼쪽에 있는 비장이 커져서 혈소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탁 부딪히면 멍이 잘 들고 잘 안 나아요. 왼쪽 비장이 또 커져 있으면 장기는 커지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또 아파요.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또 간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옵니다. 폐혈증이 잘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은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주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폐혈증 오면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간이 안 좋아지면 폐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증후군이 있어서 호흡도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간도 췌장 못지않게 혈당 조절이 중요한 장기인데 간이 안 좋아지면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간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나 사인이 있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간은 어떤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이벤트가 생겼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간 기능이 정상이고 간 초음파에도 이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갔다면 대표적인 다음 6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약물에 의한 독성 간 손상이 매우 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물, 건강보조식품 또는 한약, 농축된 즙이나 식물을 달여낸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중에 간 수치를 올리는 대표적인 약은요. 항생제, 항진균제, 항결핵약물, 소염진통제, 또 타이레놀, 갑상선 약물, 스테로이드,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이라고 합니다. 또 항경련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최근에 살이 찌지 않았는지 알아봅니다. 체중이 증가하여 지방간이 생기면 간 수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린 것은 아닌지 검사를 해봅니다.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은 보통은 이제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평소 알고 계세요.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일부 젊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타액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와서 간 수치가 매우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앱스텐파 바이러스, 약자로 EBV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백혈구중 단핵구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이제 전염성 단핵구증이라고 해서 진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술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술의 양이나 횟수가 늘지는 않았는지 기존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라면 평소 하던 금주나 절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아무리 간장보호제를 많이 오래 먹어도 간 수치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전쟁 시에 폭격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간장보호제는 이제 폭격 사이사이에 건물을 수선하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격이 멈춰야 건물을 제대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를 지속하면 간 수치 중에서 AST와 감마지팀이 계속 높게 나오고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계속 매우 높게 나옵니다. 술을 끊고
간장 보호제를 잘 드시면 이런 수치들이 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전에도 간 수치가 한 번씩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걸 반복했는데 최근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자가 면역 간염이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이 혹시 온 것은 아닌지 자가 면역 항체를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희귀 질환이지만 특히 중년 여성에서 간 수치가 아무 이유 없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 진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균 감염이나 폐혈증이 온 것은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세균 감염이나 폐혈증이 있으면 간내 미세 혈관이 막혀서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간내 담즙산의 흐름에 손상이 발생해서 세균의 또 독소에 의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 폐혈증까지 생기면 간을 포함한 여러 내장 장기의 다발성 손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감염이나 폐혈증이 좋아지면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제 간이 아파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이제 간 기능 검사, 만성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 검사, 백혈구, 빈혈, 혈소판 검사, 피응고 수치 검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간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영상학적 검사로 간 초음파를 해보면 됩니다. 혈액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간경변증, 다른 말로는 간경화라고 하고요. 초기에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학적 검사는 사람 얼굴로 치면 반대편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한쪽 얼굴만 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듯이 간 기능 평가도 반드시 혈액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하고 덧붙여서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지, 또 음주, 흡연, 비만 등 사회력이 어떤지, 또 이전 과거 병력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았더니 간 기능이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또 만성 바이러스성 간 질환이 없으면서 가족 내 유전 질환도 없고 또 술, 담배 적당히 하거나 안 하시고 복부 비만 없고 또 간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정상이다 이러면 그분의 간은 일단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검사를 이제 담당하는 수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AST, ALT, 감마지 TP입니다. AST, ALT는 간 세포의 대사에 관여하는 전환 효소입니다. AST, ALT 정상은 남자는 40 유니트 퍼 리터 이하이고요. 여자는 30 유니트 퍼 리터 이하입니다. 이 수치가 2배 내지 3배 상승, 심지어 10배, 즉 300 유니트 퍼 리터 정도의 중등도 상승은 어떠한 간 질환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나 지방간, 바이러스성 간 질환, 독성 간염, 자가 면역 간염 등에서 이런 수치 상승이 가능합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오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서는 AST와 ALT의 비가 2 이상 증가를 합니다. 즉 AST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이 두 효소는 간뿐만 아니라 인체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효소이거든요. ALT는 비교적 간에 특이적으로 많이 존재하지만 AST는 간 외에도 심장이라든지 이런 골격근이라든지 적혈구, 신장, 뇌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간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용혈성 질환이 있어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 흔히 있는 경우로 헬스나 과격한 운동 또는 근육에 대한 이렇게 타박, 타격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AST가 올라가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빈도로 보면 술 또는 복부 비만에 의한 지방간과 약물 복용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의한 독성 간염이 가장 흔합니다. AST, ALT가 1000 이상으로 매우 증가하는 경우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또 각종 만성 간염이 있다가 급성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가면 심한 피로나 식욕부진으로 뭔가 몸에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마 GTP는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포레이즈의 약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주로 활성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간담도 질환이 있거나 만성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부전, 췌장염, 당뇨, 전립선암,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때도 올라갑니다. 담도가 돌이나 암으로 막혔을 때 ALP와 함께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수치가 10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주간 금주를 하면 이 수치는 50% 정도 뚝 감소하므로 술로 인한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실제 금주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른 혈액 검사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ALP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스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뼈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 외 간, 장, 태반, 신장에 존재를 하고요. 간담도 질환, 뼈 질환, 또 정상뼈의 성장기, 청소년들 검사를 보면 이게 많이 높게 나옵니다. 또 임신 말기에 증가합니다. 간에서 담즙 배출에 장애가 있을 때 감마 GPT라는 수치와 함께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1배 내지 2배 정도의 상승은 모든 간 질환에서 가능하고요. 3배 이상 증가는 간 밖에 담도가 막혔을 때, 간 안에 담즙 정체가 있을 때 올라갑니다. 즉 담즙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외 전이암이 있거나 복강 내 감염이 있거나 간 내 담석이 있거나 악성 림프종이 있거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제도 올라갑니다. 주로 간, 담도와 뼈의 질환이 있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만 합성되는 단백질입니다. 하루에 15g 정도를 합성합니다. 20일 정도의 방광기를 가지고 있어서 간질환의 만성도를 반영합니다.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는 간경변증이 있을 때, 또 영양장애가 있을 때, 신증후군이 있을 때, 단백 소실성 위장병증이 있을 때, 만성 소무성 질환이 있을 때 알부민 수치가 감소됩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잘 붓습니다. 특히 하지가 잘 붓고요.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푹 들어갔다가 잘 안 나옵니다. 또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알부민이 부족하면 복수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어오시는 분들에게 알부민 검사를 해보고 이 수치가 낮으면 알부민 주사를 주고 이뇨제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키면 다리 부종이 좋아집니다. 프로트롬빈 시가는 간에서 응고인자를 만드는데요. 이 프로트롬빈 시가는 간에서 이 응고인자를 잘 만들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응고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간질환이 있거나 영양실조, 담도 폐스나 만성 췌장염 등에 의한 지방흡수 장애, 항생제에 의한 장내세균의 억제, 항응고제 와파린 사용 시 등입니다. 프로트롬빈 시간은 방광기가 1일 이내로 급성 간질환의 경과관찰과 예후 예견에 좋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심한 손상을 받으면 AST, ALT, ALP, 감마 GTP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심한 경우 이 응고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방광기가 긴 알부민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리루빈 수치는 빌리루빈 정구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빈혈이나 간경변증 때도 올라가고 간세포 내에서 황달대사에 영향을 주는 각종 간질환 때도 올라가며 담도나 췌장의 질환으로 담도 폐쇄가 생기면 올라갑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은 1.3 이하인데 2.5 이상이 되면 눈 흰자위, 우리 인체에서 눈 흰자위가 가장 하얗거든요. 이 흰자위가 약간 노래져 보이고 5를 넘어가면 전신이 노래집니다. 황달은 간 질환의 예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황달이 매우 심할 때는 이 황달 물질인 빌리루빈이 장, 간 순환이 안 되어서 장내로
빌리루빈 배설이 장애를 받아서 변을 봐도 이제 갈색 변이 아닌 회색 변을 보게 되고요. 소변 검사를 해보면 소변도 매우 짙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는 안 나오던 유로빌리노젠이라는 물질이 검출되다가 황달이 정점으로 심한 상태에서는 이마저 안 나오게 됩니다. 환자가 매우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매우 짙은 갈색이고 회색 변을 보면 간 상태가 매우 심하게 손상받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 혈액 및 소변 검사는 간 기능의 이렇게 한쪽 면을 보는 것이고 다른 반대쪽 한편은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로 평가합니다. 사람 얼굴을 옆모습만 보고 알 수 없듯이 간 기능도 혈액,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또 생활 습관, 현재 임상 양상 모두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간 수치는 다양한 원인으로 올라가고 간은 재생 능력이 좋아서 경과 관찰을 하면 저절로 정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종합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는 경우는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간경변증 초기나 간 섬유화가 있어도 이런 간 기능 검사들은 이제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 및 바이러스 간염 검사, 간 초음파, 간 탄성도 검사 이런 검사가 이제 추가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또 간을 안 좋게 하는 위험 인자들 예를 들면 이제 복부 비만이 있거나 술, 담배 등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간 탄성도 검사 모두에서 문제 없으면 그냥 내 간은 건강하다고 믿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런 분들의 간은 건강하답니다. 간 질환이 처음에는 간염으로 왔다면 이때는 이제 간염이니까요. 간에 이제 염증 세포도 이제 침륜할 것이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간 세포도 이제 편성이 되거나 이제 파괴가 오게 됩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치유의 이제 과정으로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생기면 나중에는 이제 흉터가 생기면서 나는 거잖아요.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유화의 종착역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증입니다. 즉 섬유화의 마지막 단계가 간경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경변증은 이제 생기게 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뿐 아니라 간 내 문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의 고혈압을 일으켜서 식도나 위의 정맥류 출혈 또는 이제 복수, 간성 혼수 등의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간암은 대부분 간경변증이 있는 간에서 생깁니다. 뜬금없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간암을 조기에 만약에 발견하면 치료법이 다양하지만 문제는 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또 조기에 혈액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를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A, B, C, D, E, G까지 6개의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명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A, B, C형 이 세 가지 간염입니다. 그중 A형은 만성으로 안 넘어가고요. B와 C형은 만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을 구분하는 기준은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가 소실되고 간의 염증도 소실되면 그냥 그것을 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B형이 가장 흔했다면 요즘은 A형이 훨씬 많답니다. 다행히 A형과 B형은 예방접종이 있어서 접종을 하면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C형은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없지만 최근에는 먹는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대부분의 만성 C형 간염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A형은 요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가장 흔하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한 4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과 접촉 후에 이제 감염이 되는데 수인성 전염병처럼 이제 경구 항문 루트를 거쳐서 감염이 됩니다.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악수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식사도 당분간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A형 간염 환자의 입에서 항문까지 어떤 체액도 감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A형은 한번 걸리고 나면은요, IgG라고 하는 항체를 형성하면서 낫습니다. 이 항체는 방어 항체이기 때문에 다시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이 항체는 생기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에서 항체가 생기고요. 항체 지속시간도 한 20년 정도 됩니다. 평생 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항체가 생긴 분은 뭐 몇십 년 뒤에 추가 접종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A형 간염에 걸리면 감기나 가벼운 설사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 방어 항체는 없는데 A형 간염에 걸리면 매우 심한 임상 증상을 밟습니다. 만약에 50세 이상에서 항체가 없어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요. 일부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도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20대 내지 30대는 흙놀이를 하면서 크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드리면 40대 이상은 어릴 때 흙놀이를 통해서 대부분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항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20, 30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곱게 커셨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한 번도 어릴 때 A형 간염에 걸리지 않아서 항체가 대부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40대 이상은 약 80%에서 어릴 때 걸려 항체가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도 검사를 해봤는데 항체가 없다면 역시 예방접종은 맞으셔야 됩니다. B형 간염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생기는 간염으로 예전에는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예방접종의 결과로 요즘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대부분은 A형입니다. B형 간염은 급성으로 오면 대부분 95%에서 완전 회복이 되지만 약 한 5% 정도는 만성으로 이행합니다. 구역감, 피로감, 식욕 없음이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이고 심하면 이제 황달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A형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후에 걸리는 데 반해서 B형은 오염된 혈액을 통하거나 성관계로 감염이 됩니다. 출나거나 같은 면도기를 쓰거나 칫솔을 쓰거나 같은 바늘로 손을 따거나 그래서 오염된 혈액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행위들 다 모든 게 포함되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또 하나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분은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면 걸리지는 않고요. B형 간염은 이제 오해들이 많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균자입니다 이러면 같이 술잔을 돌리거나 뭐 악수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같은 수건을 쓰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나 뭐 식사하거나 국을 같이 떠먹거나 이렇게도 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옮지는 않고 절대적으로 혈액 간에 이제 서로가 교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제 B형 간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쪽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질에 전염이 될까 봐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본인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주변 사람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모체 감염을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수평 감염은 이제 보통 급성으로 끝나지만 수직 감염의 경우에는 수평 감염과 다르게 대다수가 만성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직 감염입니다.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서 이제 유전이 되어서 B형 간염이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B형 간염은 어머니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유전이 아니고 전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과 3회의 백시네이션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에서는 항체가 생기고 B형 간염으로 안 걸려요. 그러나 아주 일부는 B형 간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산모가 바이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A한테 바이러스가 많이 가서 걸리기 때문에 임신 후반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몇 개월 정도 항바이러스 써서 바이러스를 떨어뜨리면 그 아이한테 갈 확률이 매우 줄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B형간염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휴전 상태와 똑같은 거죠. C형은 종전이 목표이고 B형은 지금처럼 휴전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왜 박멸이 안 되냐면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어미 바이러스는 간 세포의 행안에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도 항바이러스 약이 세포질 내에 바이러스 복제는 커팅 이렇게 막아주지만 핵을 뚫고 들어가서 어미 바이러스를 직접 공략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출한다게 나오는 정도로 하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되는, 즉 딱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단계고, C형 간염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바이러스를 한 2 내지 3개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도 박멸이 되어서 전쟁으로 치면 거의 종전이고요. 얘는 휴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B형 간염은 불행히도 거의 항바이러스 약을 쓰면 거의 평생 개념으로 드셔야 되고요. C형 간염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C형 간염의 경구 약이 발견되기 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페론 주사로 맞아야 되고 잘 안 났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B형 간염이 좀 낫지 않았나 그랬는데 요즘은 역전이 되어서 C형 간염은 치료도 잘 되고 기간도 짧고 뭐 그런 또 변화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C형 간염은 돈이 좀 비쌉니다. 한 석 달 치료하는데도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형과 B형의 항체가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방어 항체라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주는 항체인데 반해서 C형 항체는 안 좋은 거예요, 좀. 그래서 C형 항체가 양성입니다 이러면 막아주는 항체가 있으니까 좋겠다가 아니고 과거나 현재 감염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몸에 감염이 되었어. 이런 걸 인식하는 항체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했는데 이 항체가 양성이면 바이러스 양 검사를 해서 확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바이러스가 만약에 검출이 되면 현재 감염을 의미하고요.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면 이전 앓고 지나갔음을 이제 시사하고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C형은 아직까지 예방접종법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고요. 면역을 잘 회피하고요. 동물 실험이 어렵고요. 또 이미 훌륭한 치료제가 나와 있어서 백신 개발이 힘듭니다. C형은 치료하면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에서 박멸이 됩니다. C형은 B형과 똑같아요.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통하는 일,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가요?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이게 C형 간염도 발견이 1989년이니까 그전에는 주사기를 공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쓰던 주사기 아까우니까 너도 쓰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개인 대 개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을 하시는 분들도 주사기 하나에 재서 같이 놓고 같이 냈지. 그때만 해도 이 바이러스 존재를 몰랐을 때니까요. 근데 요즘은 알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사기를 같이 쓰는 분은 없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침습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뭐 일회용이 아닌 면도기를 같이 쓴다든지 이러면 또 뭐 피어싱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염된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회용이 아닌 것을 써서는 안 되고요. C형 간염도 B형과 드물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는 잘 전염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는 빈도가 확률이 올라가지만 부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는 B형보다는 확연히 이제 감염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C형은 B형과 다르게 수직 감염이 드물어요. 자, 만성으로 유행하는 B형, C형이 문제인데요. 급성 B형은 이제 대부분 95% 저절로 좋아지고요. 만성으로 유행은 드뭅니다. 만성 B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치료의 대상이 되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염증의 진행을 줄이고요. 간경변증 및 간암의 발생을 확연히 줄입니다. 급성 C형 간염도 저절로 완전 회복이
가능은 하지만 만성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B형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급성 C형 간염을 항바이러스 약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만성 C형으로 넘어가면 2 내지 3개월간의 이제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되는 약물들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 내지 3개월의 치료로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을 해도 한 300만 원 정도의 고가약입니다. A형과 B형은 예방접종이 있으니 예방이 됩니다. 불행히도 C형 간염은 이제 접종법은 없지만 좋은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가 나와서 만성 C형 간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더 마시면 일부에서는 또 알코올성 간염이 옵니다. 알코올성 간염이 오면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AST가 ALT보다 올라가서 이 AST, ALT 비율이 2 정도 나옵니다. 또 감마 GDP라는 것이 현저히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시는 분은 정상이 70 이하라면 1000을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술을 마시면 거의 대다수에서 알코올성 간 경변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겨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매우 흔하거든요. 이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요. 대사 이상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이제 합니다. 뱃살이 많은 사람한테서 이런 지방간이 흔하지만 아시아인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지방간이 흔히 관찰됩니다. 간 조직 검사에서 지방에 침착이 있고 이제 염증 소견까지 있으면 그냥 단순 지방간은 아니고 지방 간염이라고 하고요. 상당수에서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간염도 흔히 봅니다. 간염을 유발하는 이제 의사 처방 약물에는 항생제, 소염진통제, 항결핵 약물, 항진균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 약물, 갑상선 약물들이 대표적이고요. 건강보조식품, 성분 미상의 어떤 약물을 우려내거나 달인 것, 농축된 즙 등이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약물에 의한 간염의 경우에는 원인 약제를 끊으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심하게 간 손상이 온 경우에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드문 희귀성 질환입니다. 보통 중년의 여성에서 9대 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간 기능 수치의 오르락 내리락 이런 현상으로 이제 3차 의료기관을 오셔가지고 자가 면역 항체 검사에서 이제 혈액 검사죠, 양성이 나와서 간 조직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간에 지방이 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간 세포가 있으면 동글동글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질환에 물방울처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 세포질 내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또 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을 이제 지방이 차지하면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이 이제 지방간이 잘 생기죠. 한국처럼 아시아인에서는 복부 비만이 없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약 90%는 지방간이 결국 생기거든요. 알코올이 이제 대사되면 중성지방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고 이 지방들이 간 세포 내에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이죠. 또 술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간 세포 내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지방의 분해를 막기 때문에 간 세포 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끊으면 다시 지방간 호전이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복부 비만도 흔히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복합형으로 지방간이 잘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틀리고요. 배가 나온 분이 덜 빠질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좋아질 건데 일단은 이제 술로 인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게 되면 술을 정말로 끊었다 그러면 혈액 검사 수치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어떻게 보냐면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에 있는 간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제 술을 끊은 지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좋아졌어요. 초음파를 해보면 예전에 고도 지방간, 뭐 중등도 지방간 이런 분들이 초음파를 해보면 정상간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분은 간에 있던 지방도 다 빠져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부터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의사가 수치가 안 좋고 지방간이 심하기 때문에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 이제 금주 권고에도 무시하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과정을 꽤 많은 분들이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딱 오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시고 선생님 뭐 술을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때는 술을 끊으면 돌아가요. 알코올성 간염이 오면 많은 분이 돌아가지만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불행히도. 간경변증, 즉 간이 한번 딱딱해지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분들은 당연히 술을 끊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치료 목표는 원래의 부드러운 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진행 안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경변증이 오면 합병증이 잘 생기고요. 이 합병증들이 대부분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금주 권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드시지 않거나 드셔도 소량 드시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준은 조금씩 틀린데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여자는 1병 이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술을 안 드시거나 드셔도 그냥 한두 잔 소량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현재는 훨씬 더 흔합니다. 전체 지방간의 한 80%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비알코올성도 알코올성이랑 크게 틀리지 않게 이제 간으로, 간세포 내로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그럼 이 유리지방산은 어디서 오느냐? 내장지방에서 오는 거예요.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내장지방에서 분해된 유리지방산이 간세포 내로 자꾸 들어오고 그것들이 중성지방 형태로 쌓여서 이제 지방간을 만들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이제 작용을 해서 간의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단순 지방간이 아닌 지방간염이라 그러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은 또 섬유화가 생기거든요. 섬유화가 또 오래되면은 경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간 내에, 간 세포 내에 중성지방 형태의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은 알코올성이나 비알코올성이나 똑같아요. 그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복부 비만이 많고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또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흔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불렀다면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이렇게 부르자고 합니다. 이 병의 주범은 내장 비만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면 지방간도 좋아지고 당뇨병, 고지혈증도 좋아집니다. 간에 있는 지방만 뭐 쏙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면 지방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체중을 빼야 좋아지냐면 본인 체중의 한 10% 정도. 100kg인 분은 10kg일 것이고 80kg인 분들은 한 8kg 정도겠죠. 이것을 6개월에 걸쳐 서서히 감량해야 지방간이 소실되고요. 간 섬유화가 있다면 개선이 됩니다. 근데 너무 급격히 빼면요. 문제는 요요 현상도 오지만 간 섬유화가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를 서서히 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도전자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면 좋아집니다. 본인의 끈기와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가 식이 조절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고 팔다리는 가늘지만 이제 배만 나오는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년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것을 비비만형 지방간 질환, 영어로는 Non-Obese Fatty Liver Disease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거 왜 생기냐면 아마 유전자 다형성의 영향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분들도 과체중인 분들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고지혈증, 당뇨, 당뇨병 전 단계 등 이제 대사 이상을 동반을 합니다. 단순당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난 잉여 칼로리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중성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을 만들어 간내로 이제 다량 유입이 돼서 저장이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과일도 이제 당분이 높거든요. 그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살찌기 쉽고요. 당뇨병 발생 및 이제 지방간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지 않은 과일로 많이 권하는 게 사과, 배, 딸기 그 정도거든요. 이런 것을 하루 종이컵 한 컵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소량 드시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사이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선전하는 우루소 데옥시 콜릭 애시드, 이제 상품명으로 이제 우루사라고 하죠. 우루사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이제 간 세포를 보호해서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요. 담즙의 배출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의료 보험에 이제 적응 대상이 된다면 보통은 이제 간 수치가 60 이상이면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이 된다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담석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도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담석의 사이즈나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광고대로 이 약을 먹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밀크시슬은 엉겅퀴과의 식물로 여기서 추출한 것이 이제 실리마린 성분이고요. 저희 의사 처방으로도 이제 간 기능 개선제로 의료보험으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간 기능 수치 개선 효과도 있고 지방간 개선에도 이제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 수치가 보통 60 유니트 퍼 리터, 정상은 약간 40 이하라 그러면 60을 넘어갈 때 간장 보호제를 사용하고요. 두 가지를 의료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써서 만약에 간 수치가 정상이 되면 약을 끊어볼 수도 있는데요. 한두 달 뒤 혈액 검사를 해서 만약에 간 수치가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이제 약을 또 써볼 수도 있는데 한두 달 뒤 검사를 했는데 만약 간 수치가 약을 안 써도 계속 정상이다 그러면 계속 약을 안 쓰고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경과 관찰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처방하는 간장 보호제 중에서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약 중에서 장기간 드신다고 해서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또 간은 복원력이 좋아서 원인 인자가 제거되면 간 수치도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간장 보호제를 끊고 지켜보는데 간장 보호제가 역설적으로 간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간 건강에 딱히 이런 음식이 좋으니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항산화제 정도가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도 어떤 음식을 드시면 간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병원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지고 달게 드시면 내장 지방이 증가해서 지방간을 유발하고 간염과 간섭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겠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먹는 건강보조식품은 본인과 맞지 않으면 면역 반응으로 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간에 좋다고 알려진 몇몇 민간요법의 즙이나 달인 물을 마시고 간이 더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간질환, 예를 들어서 만성비형간염, 시형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런 분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민간요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을 드셔가지고 간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드시지 말아야 하는데 드셔서 심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독성간염이거든요. 제일 많다 그랬죠. 약이 어떤 것일까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심되는 약은 모든 걸 다 끊어보고 기다려보는데 하느님이 도우셔서 간은 복원력이 좋아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약제를 끊고 기다려보면 저절로 좋아지고 간장보호제를 쓰면. 근데 제일 아쉬운 경우가 너무 타격이 크게 받으면 몇 가지 약 안 드셨는데 그러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이식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한 경우죠. 그래서 약을 함부로 막 남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만성간질 환자,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병증 환자가 간이 평소 안 좋기 때문에 간을 조금 더 다른 방법, 민간요법 등을 통해서 좋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때 드셨던 것들이 자기한테는 안 맞아서 그게 면역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키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원인 약제를 못 찾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최근 석 달 전에 그런 드셨던 것들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면서, 근데 방법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간장보호제 쓰고 정심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간 이식을 이제 진행하는데 아까 이식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장 좋고요. 마신다면 소량을 마시고요. 3일간은 간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어울리는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와인을 한두 모금 마시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도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마실수록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3년 전은 가감히 끊었고요. 현재는 안 마시거나 꼭 필요하면 한두 모금 마십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세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간은 간 세포질 내에서 한 개의 대사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이제 배설을 합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 세포질 내에 한 개의 알코올 대사 회로가 아닌 매끈 소포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른 회로 제2의 공장이 돌면서 술을 또 대사합니다. 문제는 이 제2회로는 술을 대사하면서 많은 매연, 즉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도 안 좋게 하지만 우리 몸 곳곳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 세신 분들이 회로가 2개 있으니까 공장이 2개니까 술도 세고 좋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제2공장은 좋지 않은 공장이다. 그래서 소량 드셔가지고 가능한 제1공장에서 술이 다 처리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술에 장사 없단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간세포가 아직 공격을 받지 않고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 수치 현재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90세까지 매일 소주 2병을 먹어도 가는 게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간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 몸에 각종 장기들이 다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시게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좋아지는 장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술을 많이, 자주, 오랫동안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예전에 다른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마 전문가들의 해답도 틀렸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해롭습니다. 가끔씩 포금하는 것도 안 좋고 매일 반주도 안 좋은데,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매일 반주가 저는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은 술을 대사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은 지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다면 소량 드시고요. 3일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은 잘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도수가 높은 것은 양주, 위스키 이런 거는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간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알코올의 토탈 양이에요, 양. 그러면 맥주는 많이 드시지만 알코올 도수는 낮잖아요. 그런데 곱하기를 해보면 알코올 양이 정해져 있죠. 양주는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에탄올의 양이 중요하다. 에탄올의 알코올의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간 마시느냐가 간이나 다른 우리 내장 장기의 데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도수가 약한 술을 소량 조금만 드시고 3일 간을 쉬게 하고 물 많이 드시고 안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